그때 내가 짠 엉터리 시나리오에 따라 나쁜 소녀가 스페인어로 물었다. 일날이 몇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몬과 엘레나는 표정이 즉시 굳으면서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난 2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신있게 말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날이 몇 개의 언어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엘레나, 시몬. 일날의 작은 눈이 자기 부모에게서 나로, 그리고 나쁜 소녀에게로 옮겨가더니 다시 부모를 쳐다보았다.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다. 하나도 말하지 못해요. 엘레나가 떠듬거렸다. 그녀는 우리만 쳐다볼 뿐 감히 시선을 아이에게 돌리지 못했다. 적어도 아직은 그래요. 내 생각에는 시몬이 무언가 말하려다 분위기에 압도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눈빛으로 부탁했다. 사실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쁜 소녀가 불쑥 말을 던졌다. 오로지 일날의 대답만 중요하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일날? 몇 개나 말해? 프랑스어를 말해요. 일날이 고음의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잠깐 쉰 다음 스페인어로 말했다. 일날은 스페인어도 해요. 엘레나와 시몬은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시몬이 들고 있던 케이크가 그릇에서 미끄러져 그의 바지 위에 떨어졌다. 아이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고 시몬의 다리를 가리키며 프랑스어로 크게 말했다. 바지가 더러워요. 엘레나는 벌떡 일어나 아이 옆에 서서 황홀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입을 계속 어루만졌다. 독실한 신자가 수호성인의 얼굴을 만지듯이. 두 사람 중에 더 감격한 사람은 시몬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아들과 아내,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자기를 잠에서 깨우지 말라고 그냥 꿈꾸게 놔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일날은 그날 밤에 더는 말하지 않았다. 엘레나와 시몬은 잠시 후 아이를 데려갔고 나쁜 소녀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남은 케이크의 반을 포장해 그들에게 가져가 먹으라고 주었다. 나는 헤어지면서 일날과 악수했다. 결과가 좋지, 일날? 네가 너무 잘해줘서 선물을 줘야겠어. 네 수줍을 위해 다른 장난감 병적 6개 세트를 사줄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그들이 나간 뒤 나쁜 소녀가 현관문을 닫고 소리쳤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일 거야. 한참 후 잠이 쏟아지기 시작할 즈음 나는 희미한 실루엣이 거실로 슬그머니 들어와 조용히 소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리 와, 날 따라와. 그녀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피노 박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최소한 2달은 널 만져서도 사랑해서도 안 돼. 난 널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너와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건강한 몸이 될 때까지는. 알겠어? 이미 우리는 함께 침대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내 몸에 기대 몸을 웅크렸고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뼈와 살가죽뿐인 그녀의 육체를 느꼈다. 조그맣고 차가운 발이 내 다리를 비비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느껴졌다. 나도 너와 사랑하길 원치 않아. 그녀는 속삭이며 내 목에 키스했다. 그냥 안아줘.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녀의 조그만 육체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등과 팔과 허리를 문질러 주었고 한참 동안 그녀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었다. 이제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녀는 빨리 회복하고 기운을 얻어 삶에 대한 의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래야 다시 예뻐질 수 있다고. 그녀는 꼭 안긴 채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듣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한참 후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밤새 잠을 설쳤고 그녀는 자다가도 가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덜덜 떨며 신음했다. 이토록 무력한 그녀를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라고스에서 그녀가 겪었을 장면을 떠올렸다. 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작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헝가리 출신의 프랑스인 앙드레 질라크시 박사가 운영하는 프티 클라마르의 병원 방문은 야외 소풍 같았다. 그날은 태양이 환하게 떠올랐고 숲속에 키 큰 포플러와 플라타너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병원은 이끼 낀 석상과 백조가 헤엄치는 연못이 있는 공원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점심때 도착했고 질라크시 박사는 우리를 자기 사무실에서 맞았다. 병원은 19세기에 옛 저택을 개조한 2층짜리 건물로 대리석 계단의 발코니에는 철 난간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는 현대적으로 꾸며 놓았다. 그리고 그 건물에 유리로 된 새 건물이 붙어 있었는데 일광욕실이나 수영장이 딸린 헬스클럽 같았다. 질라크시 박사의 사무실 창문으로 멀리 나무 아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나 의사도 있었다. 질라크시 박사 역시 병원 건물처럼 19세기 사람인 듯 보였다. 비쩍 마른 얼굴에 대머리가 반들거렸고 턱수염은 잘 다듬어져 있었다. 그는 회색 조끼와 가짜처럼 보이는 딱딱한 깃이 달린 검은 옷을 입었고 넥타이 대신 주홍색 핀으로 고정한 매듭 넥타이를 맸다. 그리고 금줄이 달린 회중시계를 차고 있었다. 내 동창 브리숑에게 미리 얘기 들었습니다. 코생병원에서 보낸 기록도 읽었고요. 그는 마치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운이 좋았어요. 이 병원은 항상 10,000원이고 예약자도 많지요. 하지만 부인은 특별한 경우로 내 친구가 부탁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낭랑했고 말할 때 약간 연극적이면서도 우아하게 손을 올렸다. 그는 환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영양사가 짠 특별 식이요법을 따르게 될 것이며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주치의로는 그녀가 겪은 외상 분야의 전문가인 여의사 롤랭 박사가 배정될 것이었다. 면회는 일주일에 2번,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만 허용된다. 롤랭 박사의 치료 외에도 환자는 그가 이끄는 집단 치료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의 감독 아래 최면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그는 다음에 이어질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잠시 뜸을 들였다 말했다. 만일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어느 때라도 실망을 느낀다면 즉시 치료를 멈출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덧붙였다. 그래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그는 환자가 처음에는 최소한 4주 동안 입원해 있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브리숑 교수와 나누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계속 병원에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회복하는 게 좋을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엘레나와 나는 병원의 치료 방식과 의료진에 대해 물었고 박사는 모두 답변해 주었다. 나쁜 소녀는 마치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인 양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는 라칸과 구조주의의 프로이트를 뒤섞으려는 동료 의사들의 환상에 관해 말하더니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런 메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 나쁜 소녀를 룰랭 박사의 사무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룰랭 박사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에게 병원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만 질라크시 박사와 남게 되자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치료비에 대해 물었다. 부인은 보험도 가진 자산도 없고 치료비는 여기에 있는 남자친구가 낼 것이라고 서둘러 설명하면서 10만 프랑 정도 됩니다. 약값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사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약값의 최악의 경우 치료비의 20-30% 정도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침을 하더니 덧붙였다. 이건 매우 특별한 가격입니다. 부인이 브리숑 박사의 추천으로 왔기 때문이지요. 그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정을 하면 원무과에 들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45분 뒤에 나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룰랭 박사와의 대화와 병원 시설에 몹시 만족한 모양이었다. 그 의사는 매우 분별 있고 다정한 성격인 듯 했다. 그녀가 있을 병실은 작고 안락하고 예쁘고 창밖으로 공원이 내다보였다. 식당, 체육실, 온수 수영장, 대화를 나누고 다큐멘터리 영화나 장편 영화를 볼 수 있는 조그만 강당 등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다.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원무과로 갔다. 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 서류에 서명했고 보증금으로 10,000프랑짜리 수표를 건넸다. 나쁜 소녀는 원무과 여직원에게 프랑스 여권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머리를 묶은 비쩍 마른 여직원이 따지기 좋아하는 눈빛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엘레나와 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며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아직 없어요. 나쁜 소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얼마 전에 프랑스로 돌아왔거든요. 저도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가능한 빨리 처리할 거예요. 여직원은 여권에 적힌 정보를 서류에 기입한 후 여권을 되돌려 주었다. 내일 입원하세요.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그녀가 말했다. 오전 중으로 오세요. 약간 쌀쌀하지만 하늘이 맑게 갠 화창한 날이었다. 우리는 가을 낙엽을 밟으며 프티 클라마르의 숲을 오랫동안 산책했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 비스트로에서 점심을 먹었다. 벽난로가 탁탁 불꽃을 튀기며 실내를 따뜻하게 데우고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곳이었다. 엘레나는 다시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파리 외곽에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떠났다. 사관학교까지 오는 내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끔 몸을 떨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쁜 소녀는 내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내 무릎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코와 귀는 얼어붙었고 이가 딱딱 맞부딪힐 정도로 떨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병원에 가면 좋아질 거야. 나는 그녀의 목과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내 숨으로 얼어붙은 그녀의 귀를 녹여주며 말했다. 난 널 잘 돌봐줄 거고 널 다시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발작도 하지 않게 해줄 거야.